안녕하세요. 네. 덥습니다. 너무 열심히 시험을 치신 것 같은데, 그동안 공부하셨던 거 한번 뭐 점검해보고, 또 좀 깨지기도 하고, 반성하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도 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뭐, 어느 정도 답안을 좀 잘 쓰시는 분도 계실 거고, 뭐, 처음 쓰시는 분들은 좀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쓰기가. 문제 난이도는 한 중간 정도 되는데, 처음 하다 보면 조금 서툴고 그러죠. 이제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4월 공개 모의고사입니다. 보도록 하죠. 자, 논술을 우리가 쓸 때 답안 작성에 단계가 있는데, 이 단계는 뭐 그냥 형식적인 측면인데 뭐 각자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논제를 파악해야 되겠죠. 논제라고 하는 것은 논술의 문제입니다. 문제를 잘 읽고 문제가 요구하는 사항에 맞추어서 답안을 써주니까 가장 중요한 거죠. 저쪽을 써라 그런데 저쪽을 써야지 엉뚱한 데로 쏘면 곤란하잖아요. 문제가 뭘 요구하고 있는가 그 요구 사항에 맞추어서 정확하게 그 방향으로 진술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제문이 있잖아요. 우리가 주제가 주어지기 때문에 주제문을 전체적인 주제문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각 문단별로 그러니까 논점이 총 4개가 주어지니까 각 논점별로 이제 주제문을 한 번씩 생각해 보시면서 들어가셔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전체적으로 어떤 주제가 나오지만 이번에 이제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라면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해서 학교에서는 좀 뭔가 노력해야 되겠다 뭐 그런 형태로 간단하게 생각하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면서 개요를 작성합니다. 개요 작성 시간은 뭐 사람에 따라서 다른데 지금 뭐 연습 시간이니까 좀 개요 작성할 때 좀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한 이제 이건 연습하면서 자기가 늦게 돼요. 보통 한 20분 또는 뭐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이 정도 보통 개요를 작성합니다. 개요를 작성할 때는 너무 완벽하게 작성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글 쓰다 보면 또 자기 생각이 또 들어가기 때문에 또 그대로 안 써집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제 그 핵심 키워드만 쭉 뽑아내서 문장이 될 수 있도록 요 정도만 나와 있어도 내가 문장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하는 정도만 간단하게 뽑아내면 되는데 이것도 이제 사람에 따라서 어느 정도 좀 많이 잘 써놔야지 옮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기본 키워드만 몇 개 뽑아내도 옮겨질 수 있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 연습해보면서 이제 자신을 판단하셔야 되죠. 연습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서론을 쓰겠죠. 이제 개요 작성, 서론, 본론, 결론 다 작성한 다음에 보통 이제 본론부터 작성할 텐데 본론 작성하고 서론, 결론인데 서론부터 바로 하셔도 돼요. 조금 연습하시면 서론 쓰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는데 연습이 좀 안 돼 있으면 서론 쓰는데 보통 15분 정도 걸려요. 보통 연습이 안 돼 있으면 그리고 시험장에 갔어도 15분의 서론 쓰는데 15분 뭐 걸렸다라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건 정말 문제가 심각합니다. 서론이라는 결론은 공부 좀 해보시면 이제 저하고 뭐 모의고사 풀고 하면 이거 1분 안에 끝나요 그냥. 딱 보자마자 서론이 바로 이렇게 떠올라야 되죠. 뭐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그래서 어쨌든 연습이 좀 필요합니다. 조금만 연습해보시면 서론과 결론 쓰는 거는 1분 안에 그냥 끝나요 그냥. 그 다음에 이제 본론 작성하고 결론 쓰고 이제 수정해봐야 되겠죠. 한 5분 정도에서 10분 정도 남기는데 10분까지는 좀 그렇고 5분 정도 남겨놓고 그러니까 우리가 55분에 다 끝난 다음에 쭉 작실의 답안지를 보면서 점수하고 비교해보면서 빠진 게 있는지 없는지 쭉 훑어봐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60분에 끝나고 시험 보고 나서 20점 만점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하나씩 배점 분석부터 보도록 하죠. 자, 주 논점을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출제 영역이 이제 우리가 문제를 보시면 문제가 총 4개의 문제죠. 4개 문제이기 때문에 4개 영역에서 일단 나와요, 일반적으로. 논점이 4개면 각 영역별로 하나씩 나오는데, 어떤 영역에서 출제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주요 논점은 어떤 부분인지 이렇게 확인하면서 주소를 이제 찾아 나가셔야 되겠죠. 자, 교육학 첫 번째 문제. 자, 문제가 주어지면 우리가 이제 논제를 파악할 때 순서가 있는데 문제가 딱 주어지면 처음에 지시문부터 읽어요. 이게 지시문입니다. 지시문부터 읽고 다음은 뭐 A중학교 교사들의 대화 내용이다.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주제가 나옵니다.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이라는 주제로 4가지 논점, 핵심 역량, 진행 이론, 교수 이론, 학교 조직에 대한 내용, 요 4가지를 내용을 구성 요소로 해서 서번결의 형식을 가셔서 논하시오 이렇게 돼 있죠. 주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 4가지 논점에서 간단하게 설명해 줍니다. 요걸 지시문이고 요거 읽으면서 주제가 이거구나라는 주제를 파악을 해야 되겠죠. 주제를 파악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시문을 읽지 말고 배점 기준표를 먼저 읽어야 되겠죠.
배점 기준표를 읽습니다. 배점을 보면 총 15.5점 이렇게 돼 있죠. 내용 영역이 15점이고 형식 영역이 5점입니다. 내용 15점, 형식 5점. 보통 16점으로 갈 때도 있어요. 갈 때도. 이게 15점 또는 16점 가고 이거 몇 점인지 잘 보시고 그다음에 형식 영역이 5점입니다. 일단 형식 영역 5점은 그냥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처음 할 때는 가끔 빠뜨리는데 예, 자꾸 하다 보면 이제 5점은 그냥 받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주는 건데 이거조차 놓쳐버리면 곤란합니다. 그러면 점수 따기 굉장히 곤란해요. 예, 이걸 안 썼다, 이걸 놓친다는 것은 이것도 제대로 못 쓴다는 거거든요. 연습을 안 했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일단 5점짜리 보시면 논술의 구성 요소, 이게 구성 요소입니다. 4개. 4개와 주제, 창의융합의 인재와의 연계성, 이 각각을 이 주제와 연계해서 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주제가 여기도 들어가고 여기도 다 주제가 다 들어가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들어가줘야지 요게 2점이고 그다음에 논리적 형식이 1점이에요. 논리적 형식은 서본결을 갖추는가? 서본결의 형식. 그러니까 서본결의 형식은 서론, 본론, 결론이라는 명칭을 쓸 필요는 없어 굳이. 우리 답안은 이제 보기 좋게 서론, 본론, 결론 썼는데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보통은 잘 안 써요. 그래서 어쨌든 읽어보면 이게 서론의 역할을 하는구나, 본론이구나, 결론의 역할을 하는구나. 이 형식만 갖춰주면 1점. 1점. 이건 당연히 받는 거죠. 근데 보통 저기 주제와 연계성, 저기 2점을 다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요. 저거를 여기 총 논점이 4개잖아요. 하나, 둘, 셋, 4개. 이 논점별로 주제 문장이 다 들어가줘야 된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창의융합의 인재 양성을 위해서 뭘 해야 되는 것인지 각각 다 하나씩 주제와 연계가 돼야 된다. 그러면 4개가 다 연계가 되면 2점 받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씩 틀릴 때마다 1점씩 깝니다. 1점씩. 그 다음에 됐죠. 표현의 적절성, 표현이 적절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글을 읽을 때 그런 어휘가 모여서 문장이 구성되고 문장이 모여서 하나의 문단이 만들어집니다. 문단이 또 몇 개의 문단이 되면 전체 글이 되는 거죠. 그 전체 글을 보면 전체 글의 요소는 이 본론을 보면 4개 문단으로 되어 있죠. 문단. 4개의 문단. 이 문단이 있고 이 문단이 모이면 전체 글이 되죠. 그러니까 표현의 적절성이라서는 문단을 적절하게 잘 짰는가? 문단. 이 문단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보면 분량이 비슷비슷해요. 어차피 점수가 비슷비슷하니까. 적절한 분량을 유지해주면서 그 하나의 문단이 통일성이 있어야 돼. 통일성. 일관성, 통일성, 일관성이 있다는 말은 그 문단이 여기서 요구하고 있는 논점을 중심으로 논의해줘야지 다른 내용을 막 집어넣고 하면 이거는 표현의 적절성에서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많이 알고 있다고 점수 잘 받는가?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구하는 사항을 중심으로서 논리적으로 일관적으로 쭉 써줘야 되지 쓸데없는 다른 얘기 관련되는 건 상관없어요. 관련 없는 얘기를 했다가는 이제 이 표현의 적절성에서 위배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단 전체 내용이 이 요구하고 있는 이 사항들을 중심으로서 이와 관련되는 내용들로 중심이 돼야 되고 이거 보통 몰라서 못 쓰니까 이건 대부분 다 지키죠. 너무 많이 알아서 아무거나 막 집어넣는 경우는 별로 없잖아요. 그죠? 아니면 또 한편으로는 너무 모르기 때문에 엉뚱한 내용을 집어넣는 경우도 있는데 그 같은 경우는 표현의 적절성이 위배되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문단이 돼 있고 문단에 이제 여러 가지 문장들로 구성이 되죠. 그 문장에 이제 대부분 많이 틀리는 게 문장. 문단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하나의 문장에서 여러 가지 문장들이 모여서 하나의 문단이 형성될 때 그 하나의 문장이 문장으로서 기능을 하는가, 그러니까 완결된 문장인가, 그 다음에 간결하고 적절한 문장인가, 문장의 간결성, 문장의 완결성. 문장이 완결되려면 일단은 주어가 있어야 되죠. 서술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어와 서술어가 분명히 드러나야 돼요. 어떤 경우는 이제 문맥상 주어가 빠져도 의미가 통하기도 해요. 근데 주어가 빠지면 의미가 잘 통하지 않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볼 때 주어가 생략돼도 전체적 의미상 의미 전달에 문제가 없을 때는 상관없는데 주어가 빠지는 순간 의미가 이상하게 전달이 된다 그러면 이거는 표현의 적절성이 위배가 된다. 그래서 주어를 써주고 그 다음에 서술어를 분명히 써셔야 돼요. 서술어를 안 쓰는 분들도 종종 있어 희한하게 됨 이렇게 그 다음에 또 서술어 쓰자고 그냥 넘어가 버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바로 즉각적으로 이제 깎입니다. 1점 표현의 적절성에서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을 쓸 때 완결된 문장 그리고 문장을 가능하면 좀 간결해서 쓰는데 문장의 간결성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문장의 의미가 통하느냐 안 통하느냐 문제인데 문장이 길어지다 보면 의미가 잘 전달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길게 쓰기보다는 간단하게 쓰는 게 훨씬 좋습니다. 실수 안 할 수도 있고. 그다음 세 번째는 어법에 맞아야지 이 문장이 문장으로서 기능을 할 수 있거든요. 어법에 맞는 문장이라 된다. 주어와 수어가 서로 호응이 돼야 되고 주어 수로 주술 호응 관계 보통 이제 주술 호응 관계에서 많이 틀립니다. 그다음에 피동 쓰더라도 이중 피동을 쓰지 마시고 되어지다가 아니라 되다가 피동인데 또 지다 하면 또 이중 피동이 되잖아요, 그죠? 이런 이중 피동의 문제, 그다음에 특히 호응의 문제, 주술 호응 관계 이거 어긋나는 경우 종종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 유의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어휘입니다. 단어가 적절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단어의 어휘의 적절성은 어휘가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는 어휘, 자기도 모르면서 쓰고 있는 그런 어휘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채점자도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딱 읽어보면서 무슨 말인지 모른다 하면 표현이 적절하지 않다는 게 일단 자기가 알고 있는 단어 써줘야 되겠죠. 알고 있는 단어. 그러니까 막 현학적으로 막 어렵게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고 있는 단어를 중심으로 써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했을 때 표현의 적절성, 요거는 이제 점수를 받는 거다. 그 다음에 15점이면 배점 기준표를 이제 배점을 확인해야 되겠죠. 3점, 4점, 4점, 4점에서 총 15점이 나오죠. 이 영역을 찾아보시면 여기는 이제 핵심 영역은 여기 읽어보시면 교육과정 영역이잖아요, 그죠? 여기는 희한하게 교육과정 영역하고 교육심리학이 플러스가 돼 있어요. 교육심리는 요거 역량개발 기법, 교육심리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여기는 교육심리고 영역을 확인하시고 여기는 교수 이론이니까 교수 방법론이죠. 교육 방법론이다. 교수 학습 이론. 이건 교육 행정이다. 이렇게 영역을 찾고 그다음에 점수를 잘 보고 우리가 어쨌든 이제 논술을 쓴다는 것은 점수를 따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점수에 맞게 거기에 해당되는 거 뭘 몇 가지를 요구하고 있는지 가지수를 잘 세고 여기에 각각 몇 점이 배당되는지 잘 확인해 주셔야 되겠는데 3점이잖아요. 보시면 역량 한 가지, 개발 기법 두 가지, 총 세 가지잖아요. 아, 그럼 각각 1점씩인가 보다. 1점씩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 쓸 때마다 내가 1점씩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4점인데 진행 이론과 구성 요소 세 가지니까 역시 네 가지를 요구하고 있죠. 각각 1점씩이다. 그 다음에 여기 명칭과 개념, 그 교수 원칙 세 가지, 총 네 가지를, 5가지를 요구하고 있는데 4점이죠. 그러면 앞에 거 1점, 뒤에 거 3점. 이 정도는 분간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뒤에 거, 각각 이유와 구축 원리 각각 2개씩, 각각 2점씩. 하나씩 쓸 때마다 1점씩 들어가는구나. 요렇게 이제 배당을 잘 보시고, 거의 하나씩 이제 놓치면 안 되죠. 나중에 이제 수정할 때 이 점수, 여기 잘 보시면서 빠뜨린 게 있는지 없는지 이걸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법 두 가지인데 3개 쓰면 어떨까요? 써도 돼요. 4개 써도 되고 5개 써도 되고 근데 읽어보지 않는다는 거. 읽지 않는다는 거. 두 가지만 딱 읽고 그 밑에 거는 읽어보지 않는다는 거. 그럼 쓸데없이 시간 낭비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2개 쓰라면 2개만 딱 쓰면 돼요. 그냥. 그 중에서 여러분 내가 좀 많이 알고 있다. 그럼 그 중에서 가장 괜찮게 설명할 수 있는 거. 또 주제와 가장 관련성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면서 주제와 가장 관련성이 있다. 그거를 선택해서 써주시면 되는 거죠. 2가지. 자, 배점 기준표를 이제 확인했죠. 확인했으면 자, 하나씩 요거를 생각하면서 제시문을 읽어야 되겠죠. 도대체 이 교사가 주목하는 핵심 역량이 뭔가 이걸 찾아야지 이 뭐 개발 기법인지 뭐든지 찾아보죠. 하나씩 요거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 이제 제시문을 읽어 나갑니다. 보도록 하죠. 자, 제시문을 읽을 때 제시문 읽으면서 이제 그 제시문 옆에 여백이 있으니까 물론 초안지가 따로 있기 때문에 초안지에다가 개요 작성하겠지만 우리가 글을 읽다 보면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걸 바로바로 옆에서 적어야 돼요. 바로바로. 또 생각하면 그만큼 시간이 걸리고 또 생각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글을 읽으면서 바로바로 옆에다가 떠오르는 생각들을 옆에다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제시문 분석합니다. 자, 첫 번째 문단 보도록 하죠. 자, 이 교사가 첫 번째 우리가 읽어야 될 게 뭡니까? 주목해야 될 게 혹시 배점 기준표 이 교사가 주목하는 핵심 역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교사가 주목하는 핵심 역량이 뭔가 이거부터 보셔야 되는데 2015 개정교육과정이고 이 교육과정에 추가할 인간상이 인간상 해놓고 밑에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사람이다. 이게 인간상이다는데 2015 개정교육과정의 인간상은 자창교도예요. 자주적인 사람,
창의적인 사람,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자창 교도의 인간상을 제시하고 있고, 이거 인간상이죠. 이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핵심 역량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핵심 역량은 창공의 의지심자, 창공의지심자. 창의적 사고 역량, 공동체 역량, 의사소통 역량, 지식 지식 정보 처리 역량, 심리적 감성 역량, 자기 관리 역량. 예. 그러면 자 핵심 역량 하면 이제 여기 떠올라야 되겠죠. 이 중에서 어디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여기 보면 이제 창의적인 사람, 창출하는 사람, 이거는 어떤 인간상이냐면 창의적인 인간이에요. 창의적인 인간, 자주적인 인간, 창의적인 인간, 교양 있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 창의적이다라는 것은 대충 파악을 할 것이고, 우리가 요 정도는 알아두셔야 돼요. 교육과정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 교육과정은 중점적으로 길러 핵심 역량을 제시하고 있더라. 이런 핵심 역량을 어떤 방법으로 육성해 나가야 할지 고민이 되고, 자, 이건 핵심 역량을 제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이를 통해서 이 핵심 역량을 유추해야 되는데, 창의적인 사람과 가장 관련 있는 핵심 역량은 이제 창의적인 사고 역량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면 창의적 사고 역량 옆에 딱 써놓고, 요거는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하고 넘어가면 되겠죠. 자,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점, 이 첫 번째 논점의 핵심 역량을 찾았죠? 그 다음에 그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구체적 기법 두 가지라고 돼 있잖아. 그러면, 교육과정에 그 창의적인 사고 역량과 관련해서 어떻게 개발해야 될지 개발 기법을 제시하고 있질 않은데, 이거는 심리학으로 넘어가야 되잖아. 교육심리학. 교육심리학은 뭐 창의적인 사고 개발 기법이 나오잖아요. 아, 그러면 지금 교육과정하고, 얘가 서로 결합되어 있나 보다. 요즘 추세가 약간 이 오픈 형태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종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관련 있는 지식들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만큼 이게 잘 되려면 그만큼 반복 숙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요거는 교육과정이지만 다시 그 교육심리학과 연계돼서 같이 출제된다 보다 하면서 요 창의적 사고를 개발하기 위한 기법들 많죠. 그죠? 그 기법들 두 개 쓰라고 했으니까 가장 설명 잘할 수 있는 거 두 가지만 딱 끄집어내서 제시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가 봅시다. 자, 요거 일단 첫 번째 논제를 우리가 문제를 파악했죠. 문제 파악할 때 항상 요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창의 융합의 인재가 주제다라는 거. 주제다. 그러면 이거를 토대로 해서 두 번째 논점이 3점인데 요거 1점, 요거 개발 기법 2점이죠. 요걸 통해서 결국은 주제가 나와야 돼. 주제와 연계성 2점이니까 주제가 창의 융합의 인재잖아요. 그죠? 그 창의 융합의 인재와 관련해서 이게 주제가 될 것이고, 다시 말해서 이게 주장이 되고,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얘네들. 이런 것들로 미뤄볼 때, 이런 근거로 볼 때, 창의 융합의 인재를 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됩니까? 그 창의적인 사고 역량을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창의성 개발 기법을 동원해서 개발시켜 줘야 된다. 뭐 그런 게 그게 이제 주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려면 이 창의적인 사고 역량을 다양한 이 창의적 개발 기법을 동원해서 효과적으로 개발시켜 줘야 된다. 뭐 이렇게 이게 주제잖아요. 그죠? 그러면 창의적인 사고 역량은 바로 이런 것이야. 그다음에 그 창의적 사고 역량을 개발하는 기법은 이런 것이 있어. 이게 뒤에 근거, 이게 논거가 되고 얘가 주장이 되는 주장. 우리 하나의 글은 항상 하나의 글은 주장이 있고 중심 생각, 다시 말해 중심 생각이 있고 뒷받침 문장들로 구성이 되거든요. 여러 가지 뒷받침 문장들과 하나의 중심 생각으로. 그 하나의 중심 생각이 바로 주제고, 마땅히 글을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렇게 안 쓰니까 주제와 연계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자꾸. 됐죠? 그 다음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제 제시문을 보시면, 제시문 보기 전에 간단하게 키워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핵심 역량은 이제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핵심 역량은 자기 관리 역량, 지식정보 처리, 창의적 사고, 심리적 감성, 의사소통, 공동체 역량 있고, 저거를 완벽하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외운다고 해서 어렵고, 간단하게 무슨 말인지 중요한 키워드 한두 개만 중심으로 외워주셔도 되는데,
자, 보시면 2015 개정교육 과정에 따를 때 창의적 사고 역량은 이거죠. 창의적 사고 역량이 우리가 사고 창의성을 발휘하려면 모르는 상태에서 창의성이 안 나와요. 많이 알고 있으면 많이 알고 있을수록 그런 지식들을 서로 융합해서 통합해서 또는 연결지어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많은 내용을 알고 있을 때 새로운 것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죠. 결국은 이 중요한 건 폭넓은 기초 지식을 알아야 된다. 많은 내용을 알고 있고 이 내용을 서로 관련지어서 융합시켜서 새로운 것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다양한 지식과 다양한 전문 분야 지식과 기술 경험 다시 말해서 다양한 지식도 있어야 되고 다양한 경험도 필요해요. 경험이라고 하는 게 창의성이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예요. 조금 이따 스톤버그 나올 때도 마찬가지겠지만 스톤버그가 말하고 있는 경험적 지능 이게 바로 창의적 능력이거든요. 창의적 능력. 많은 걸 알고 많은 경험을 하고 이런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을 서로 잘 연결지어서 융합시켜서 활용함으로써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능력 이게 창의적 사고 역량이다. 그래서 포인트는 새로운 것을 창출한다는 것이고 여러 가지 지식들을 서로 연결지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낸다. 이런 정도 의미만 통하면 되는 거죠. 키워드 중심으로 완벽하게 못 써도 이런 정도 의미가 통할 수 있도록 창의적 사고 역량을 간단하게 개념 설명해 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창의성 이제 개발 기법을 설명하러 쓰니까 우리가 교과서 상으로 배우고 있는 기법들은 많죠. 브레인스토밍, 시넥틱스, 드보노가 제시하고 있는 PMI 기법, 육색 사고 모자, 뭐 강제 연결법도 있고 속성 열거, 체크리스트, 스탬프 기법. 이 중에서 이제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거, 두 개 쓰라고 해서 두 개만 제시하면 되죠. 자, 두 가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거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십시오. 여러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 일단은 브레인스토밍 폭풍을 일으키려면 한 사람의 힘으로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여러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얘네들이 자유롭게 사고를 해야 된다. 자유롭게. 마치 폭풍이 이쪽 저쪽 막 몰아치는 것처럼 여러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고하는 거 이걸 브레인스토밍이다. 이런 의미가 드러나야 되겠죠. 그러니까 집단이라 해야 되는 것이고 자유로워야 된다는 이 두 가지 포인트죠. 여러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고하는 거 자유롭게 사고하면서 이제 개발 기법이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브레인스토밍의 원리가 있죠. 자양 비결이다. 자유분방, 양산, 비판 금지, 결합과 개선, 자양 비결, 자유분방한 분위기 속에서 다양한 양의 아이디어를 산출하고 산출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비판을 금지해야 되고 그리고 그 아이디어들을 결합하고 새로운 개선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한다. 이렇게 자양 비결의 방법이다. 그 다음에 시넥틱스죠. 시넥틱스. 자, 씬이라고 해서 연결이라는 뜻을 갖고 있죠. 연결. 그러니까 연결시킨다라는 시넥틱스. 이것저것 서로 연결지어서 사고 기법이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창출한다. 그러니까 포인트가 연결 짓는다. 여러 가지 것들을 서로 연결질 때 메커니즘이 비유나 유추로 연결진다. 비유나 유추로 연결지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방법을 시넥틱스 연결하는 방법이 직접 유추, 대인 유추, 상징적, 환상적 유추 네 가지겠죠. 직접 유추는 직접적으로 연결시키는 거죠. 사물과 사물을 직접 연결시킨다. 인생과 뭐 신문지 이렇게 직접적으로 연결시킨다. 두 사물을 직접적으로 연결지어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거고 대인 유추는 사람을 사물에 연결시키는 거죠. 내가 병뚜껑이라면 그 사람을 사물에 연결지어서 아이디어를 창출하는 거고 상징적 유추는 상징적인 상반된 의미를 갖고 있는 두 개의 단어 잔인한 친절 잔인과 친절 상반된 의미를 갖고 있는 두 개의 단어를 연결지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거. 그 다음에 환상은 상상이죠. 상상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거. 이렇게 네 가지가 시넥틱스의 주요 방법 중에 하나고 요거는 몰라도 요 4개 정도를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논점입니다. 두 번째 논점 또 마찬가지로 두 번째 논점 읽을 때 다시 배점 기준을 딱 보면서 배점 기준표를 보면 김교사의 견해에 나타난 김교사 주목하시고 지능이론 그 다음에 지능이론 찾으면 뭐 구성요소 세 가지는 끄집어낼 수 있는데 어떤 지능이론인지 들어가 봐야 되겠죠. 자, 미래사회요청은 이제 창의융합형 인재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사회 환경에 잘 적응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가드너 같기도 하고 스탠버그 같기도 하죠.
예, 그래서 그 다음에 학교에서 지식 습득만 강조하지 말고 지식 습득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경험, 이 경험을 통한인데 통합이라고 썼네. 통한 경험을 통한 능력의 축적이나 그 다음에 상황에서의 실제적 활용도 매우 중요하다. 자, 지식도 중요하고 경험이라는 것도 중요하고 실제적 상황에 잘 적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세 가지가 다 중요하다. 그러면 벌써 이제 스톤버그가 나와야 되는 거죠. 또 모를까봐 다시 나오면 이런 점에서 학생의 지능을 바라보는 관점이 변화가 필요하다. 단순히 학업 성적과 연관된 종류 IQ 뿐만 아니라 IQ, 학업 성적 IQ는 지식과 관련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창의적인 것은 경험과 관련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실천적 요소는 실제 사회적 실제적 환경과 관련되는 거죠. 역시 이거, 상황 맥락적 지능과 관련되는 거죠. 상황적 지능. 이런 거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개인 측면과 행동 측면, 상황 측면, 개인은 여기 보면 지능이라고 하는 게 분경실이죠. 분석적 지능, 경험적, 실제적 지능. 이게 다 분석적 지능이 바로 이제 이 개인의 지적인 능력이에요. 지적인 능력. 행동과 관련되는 것이 경험적 지능, 상황과 관련된 게 상황 맥락적 요소, 상황적 지능 또는 실제적 지능이라 하는 거. 요 세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지금 지식적 측면, 그 다음에 경험적 측면, 실제 환경, 상황적 측면, 그러니까 스턴버그의 3원지능 이론이구나. 이렇게 잡아낼 수 있죠. 자, 스턴버그 3원지능과 관련되고, 3원지능 이론의 이제 각각의 구성 요소니까 각 지능의 구성 요소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면 되겠죠. 노점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죠. 여기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주제가 창의융합형 인재다. 이거를 통해서 창의융합형 인재를 길러내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개요자 학생한테 고민해야 되고, 논점 지능 이론, 명칭과 개념, 옆에다 이제, 스턴버그, 사문지능, 요거 간단하게 이제 옆에 적겠죠. 아니면 스턴버그 사문지능, 요 정도만 끄집어내도 되고, 요 어차피 다시 정리하면 되는 거니까. 그 구성요소 세 가지, 요 각각에 대해서, 이 구성요소 하나, 둘, 세 개, 요거를 충실하게 설명해줘야 되겠다. 설명.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3원지능 이론입니다. 3원지능 이론 논점이 명칭과 개념, 두 번째 구성 요소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분석적, 분경실, 이경실 말고 분경실 요 세 가지 지능으로 구성된다라고 설명하는 게 스턴버그의 3원지능 이론이다. 세 가지 지능이 하나의 책으로 통합되어 작동한다. 어쨌든 중요한 건 분석적, 경험적, 실제적 지능. 또는 성경상이라고 해도 성경상, 성분적 지능, 경험적 지능, 상황적 지능. 종래는 요즘에는 보통 이제 분경실로 많이 얘기합니다. 옛날에는 성경상, 성분적, 경험적, 실제 그러니까 상황적 지능 얘기를 했는데 요즘에는 분석적, 경험적, 실제 지능을 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역을. 자, 그다음에 각각의 구성 요소가 요 세 가지니까 세 가지에 대해서 충실하게 설명드려야 되겠죠. 분석적 지능은 지식을 습득하고 습득된 지식을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능력을 말하는 거죠. 여기는 또 지식을 습득하는 즉시 습득 요소, 습득한 지식을 문제 해결에 적용하는 수행 요소, 지식을 습득하고 수행하는 과정에 대해서 계획하고 점검하고 통제하고 평가하는 메타 요소 이렇게 돼 있죠. 경험적 지능입니다. 경험적 지능은 경험과 관련되어 있는 창의적인 능력이다. 경험과 관련되어 있다는 경험적 지능, 경험과 관련되어 있는 게 창의성이다. 이 사람은 창의성을 경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어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떠올리려면 익숙한 과제들이 많아야 돼요. 뭔가 많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많이 알고 있는 것이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자동화라고 해서는 익숙한 과제를 반복적인 경험을 통해서 자동적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통찰력은 새로운 경험을 관해서 새로운 과제가 주어지면 새로운 과제에 대해서 또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그 과제를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통찰력이죠. 아하 하면서 우리가 종래 그 자전거 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운전이라고 하는 새로운 경험에 부딪히면 새로운 과제가 주어지면 그 운전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또 새로운 경험을 해야지 운전을 능숙하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통찰력이 필요하고, 통찰력에는 선택적 부호와 선택적 결합, 선택적 비교 세 가지로 또 구성이 되죠.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거는 내가 어느 정도까지 설명할 것인가는 이제 잘 알아서 보시고 쓸 수 있을 만큼만 써주시면 되겠죠. 선택적 부호와라는 이 통찰력이죠. 통찰력은 창의성의 핵심 부분이죠. 통찰력은 선택적 부호화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보가 있으면 그 중요한 정보, 적절한 정보, 중요하고 적절한 정보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어떤 정보들 중에서 뭐가 중요하고 뭐가 적절한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하고 적절한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을 선택적 부호와 그래서 플레밍이 페니실린이라는 그 항생제를 발견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뭐 포도상 구균을 배양하다가 잠깐 휴가 갔다 왔더니 거기에 이제 푸른 곰팡이가 피어 있는 것을 보면서 이 포도상 구균 배양 실패했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버리지 않고 봤더니 포도상 구균이 이 푸른 곰팡이에 의해서 더 이상 자라지 않았구나 라는 그걸 주의 깊게 보는 거죠. 뭔가 있다 해서 항생제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와 같이 중요하고 적절한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는 능력을 선택적 부호화다라고 하죠. 결합하는 거죠. 그다음에 몇 가지를 아까 시냅틱스처럼 서로 다른 몇 가지를 결합지어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 거. 우리가 논술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선택적 결합이 좀 요구되죠. 내가 알고 있는 지식들 몇 개 결합시켜서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요즘에 약간 그 오픈형으로 나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례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의 논술의 경향이 물론 당연히 논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례를 통해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그 문제 잘 적용해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러자면 첫 번째 요구되는 게 개념의 정확성,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고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개념의 정확한 이해. 두 번째 요구되는 게 사례 적용 능력, 사례를 적용해서 그 개념을 적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문제 해결력인데 이 문제 해결력은 개념 적용 능력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두 번째 개념을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으면 논술 되게 쉽죠. 근데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사례 문제를 지금 창의적 측면에서 경험이 매우 중요한데 다양한 경험들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사례를 많이 다뤄보고 그다음에 사례를 통해서 나의 개념적 이해가 제대로 돼 있는지 한번 점검해보고 또 잘 적용하는지 적용 능력도 해보고 파악해보고 이게 매우 중요하죠. 제가 간단하게 5, 6월 그 강의 안내도 있는데 5, 6월은 이것이 모든 개념들이 전부 다 사례형으로 이제 사례 연습해서 여기 혹시 그 자료가 있을 텐데 보시면 그 사례 연습해서 그 사례를 풀 수 있으면 잘하는 거예요. 못 풀면 개념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죠. 그래서 사례를 통해서 이게 뒤집어서 가는 거죠. 사례를 통해서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연습해 나가는 것이 이제 비록 앞으로는 영어로 공부가 좀 되면 이런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선택적 비교죠. 선택적 비교 기존의 어떤 것에서 기존의 것에서 새로운 것을 끄집어내는 거 이걸 유추라 그러죠. 기존의 것에서 새로운 사실을 도출하는 거 이게 선택적 비교입니다. 기존의 것에서 새로운 사실을 유추해내는 거 유추. 이거 선택적 비교다. 뱀의 꽈리를 트는 모양을 보면서 모습을 보면서 거기서 분자 구조라는 것을 새로운 것을 끄집어내는 거 이렇게 이게 유추하는 거죠. 이게 선택적 비교다. 이런 것들로 이제 통찰력이 구성된다는 거고. 그다음 실제적 진행이죠. 실제 생활 환경에서 환경에 잘 적응하고 환경을 변화시키고 환경을 선택하는 거. 적응, 변화, 선택.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된다.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논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 논점. 윤교사와 관련해서 자시 배점 기준표 보시면 윤교사가 제시한 교수 이론의 명칭과 개념 두 번째 교수 원칙 세 가지 이렇게 됐죠. 다시 주제가 뭔가 한번 생각해보고 두 번째 교수 이론의 명칭과 개념 그 다음에 교수 원칙 세 가지 1점 3점 이렇게 배당되어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교수 이론부터 찾아야 됩니다. 쭉 읽어보면 창의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려면 학생들이 여러 지식의 범주로 넘나들고 연결하면서 급변하는 상황적 요구에 적응력 있게 대처하는 능력을 함양해야 된다. 이게 어떤 능력이냐 어떤 능력. 여기서부터 여러 지식의 범주를 생물학 지식, 물리 지식, 화학 지식 여러 지식의 범주를 넘나들면서 잘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요거는 사고가 생물학에만 꽂히는 사람은 생물학적 관점에서 보려고 하죠. 그 다음에 화학에 꽂히는 사람은 화학적 관점에서 보려고 그래요. 생물학, 화학 여러 범주를 넘나든다는 말은 한 가지 범주에 고정되지 않고 여러 범주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니까 이거는 인지적 유연성, 융통성, 창의성의 구성 요소 중에서 융통성,
융통성, 민감성, 융통성, 유창성, 뭐 독창성, 종교성, 조직성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융통성. 그래서 하나의 범주가 아니라 여러 범주, 여러 각도에서 이렇게 인지적 융통성을 함양시키고자 하는 것. 이런 능력을 우리는 인지적 융통성이다. 또 인지적 유연성이다라는 것이고 유연성을 융통성이라고도 번역하죠. 융통성. 요 인지적 융통성이라고 하는 능력이고 이 능력을 함양하기 위한 교수 이론이 인지적 유연성 이론, 또 인지적 융통성 이론이다. 그럼 첫 번째 문제는 인지적 유연성이구나, 또 인지 융통성 이론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그러자면 비구조화된 사례, 풍부한 사례를 제시해주고 여러 상황 맥락적 측면에서 학습하도록 하면서 학습의 전위를 높이다. 우리가 상황학습이잖아요, 그죠? 상황학습의 하위 이론 세 가지겠죠. 인지적 유연성, 그 다음에 인지적 도제, 그 다음에 정착, 상황 정착 세 가지. 상황과 결부해서 그동안에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가 탈맥락적, 탈상황적으로 지식을 가르쳐서 실제 상황에 잘 적용되고 전이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적용 전이. 실제 삶에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잘 적용 전이시키도록 하자. 전이 적용시키도록 하는 게 바로 상황학습 이론이고 그 상황학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굉장히. 올해 나오면 이게 1순위. 교수학습 이론 통틀어서. 상황학습 중에 세 가지. 인지적 유연성, 인지적 도제, 상황 정착. 여기서는 그 중에서 인지적 유연성과 관련되어 있더라. 융통성. 그 다음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을 융통성 있게, 또 나오잖아요. 융통성 있게 지식을 즉각적으로 재구성하자라고 되어 있죠. 그럼 개념 쓰라. 그럼 개념을 잘 모르면 여기서는 잘 여러 지식을 범주로 넘나들면서 지식을 즉각적으로 재구성해서 인지적 유연성을 획득하도록 하는 학습 방법이다. 요거 이제 개념이죠. 교수 원칙 세 가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키워드 보시면 명칭과 개념, 두 번째 교수 원칙 정리하라는 거죠. 첫 번째 인지적 유연성 이론. 비구조화된 사례, 실제 과제를 제시해야 된다. 이거 하나죠. 이걸 제공해서 두 번째 여러 차원의 한 범주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 차원의 지식을 다시 재구성해보도록 한다. 재현해보도록 한다. 생물학 지식을 재현해보고 화학적 지식을 재현해보고 재현해보면서 결국은 요거 유연성 또는 융통성을 획득하도록 하는 방법을 인지적 유연성, 인지적 융통성 이론이다. 어떻게 가르쳐야 될 것인가? 당연히 하나하나의 지식 중심으로 가르치면 곤란하고 그게 한 주제가 여러 가지 지식들이 막 얽혀있는 주제들. 이 하나의 주제를 해결하려면 A 지식, A 범주의 지식, B 범주, C 여러 범주의 지식들이 서로 연결돼야지만 문제 해결될 수 있는 거. 그죠? 그게 이제 주제 중심이죠. 주제 중심으로 학습한다. 주제 중심으로 학습하는 이유가 상황에 의존해서 지식 체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그 상황과 결부된 다양한 지식 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어려운 말로 하면 상황 의존적 스키마 연합체. 쉬운 말로 하면 그 상황과 결부된 다양한 지식 체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자면 주제 중심 학습해야 한다. 두 번째, 복잡한 과제가 복잡하잖아요. 복잡한 과제는 세분화해서 제시해야지 요 관점에서 저 관점에서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하게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상황 맥락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복잡한 과제는 세분화시켜서 제시하고 그 다음에 사례가 많은 사례 그 각각의 세분화된 제시 이 과제 속에서 다양한 사례를 제시 다양한 사례 같은 생물학적 관점이라 하더라도 생물학에 해당되는 여러 사례들을 해줘야지 그 사례와 비슷한 부분에 부딪히면 바로 적용될 수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소규모 다양한 사례를 미니 사례를 제시해서 실제 상황에 적용 바로 전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규모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 세 가지 그죠? 주제 중심, 복잡한 과제 세분화, 소규모 미니 사례를 제시해주자. 세 가지 교수 원칙 됐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논점입니다. 박 교사가 제시하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와 구축 원리 각각 두 개 이렇게 됐죠? 박 교사가 제시하는 전문적 학습 공동체. 자, 역시 마찬가지로 보시면 논제 파악 첫 번째 주제가 뭐냐, 두 번째 전문적 학습 공동체에 필요한 이유, 구축 원리 두 개, 이렇게 각각 두 개씩 보시면 결과적으로 논점을 주고 있으니까 뭐 전문적 학습 공동체인지 뭐 학습 조직인지 뭐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창의 융합형 인재를 육성하려면 학교 조직도 이제 좀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데, 수업을 사적으로 이용한다든지, 그 교과 선생님들끼리만 뭉치는 교과주의, 선생님하고 서로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죠. 교과 선생님 따로 놀고, 같은 교과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또 그냥 개인적으로, 난 수학 선생님인데 다른 수학 선생님하고 협의하고 협력하지 않고 혼자서만 하려고 하고, 그 다음에 또 수학 선생님끼리, 물리 선생님끼리 따로따로 놀더라는 거. 이렇게 되면 결국은 이 급격하게 변동되는 사회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이런 배경으로 나온 게 전문적 학습 공동체죠. 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 그래서 이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보면 교사 역량에만 의존하여 교육과정과 수업을 실행했던 학교 문화가 공동 연구, 공동 실천하는 문화로 바뀌고 교육의 질적 성장과 함께 교사 개인과 학교의 역량을 함께 성장시키고 결국 이를 통해서 학생의 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 것이다. 자,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필요한 이유?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여기 안에 제시되어 있을 때도 있다. 이걸 잘 봐야 되겠네. 답이 제시되어 있을 때, 특히 답이 제시되어 있을 때는 내가 필요한 이유가 여러 가지 있더라도 저 사례에 가장 적합한 걸 중심으로 쓰는 게 훨씬 좋아요. 그 논술을 보면 지금 제가 여러 가지 지금 말씀드렸잖아. 첫 번째 논점에서는 첫 번째 교육과정 핵심 역량이지만 이건 교육과정이면서 교육 심리학적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보통 이제 그 오픈형 답안이 그 영역 안에서 나와요. 그 영역 안에서. 예를 들면 교육행정이면 교육행정 안에서 작년 같은 경우는 교육행정이 변혁적 지도성이잖아요. 그죠? 변혁적 지도성이 지도성 중에서 1순위 아니었습니까? 변혁적 지도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방안을 동료 교사와 할 수 있는 방안을 쓰라. 그러니까 동료 교사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 대체로 그 행정 영역 안에서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좀 넓어져 버리면 이게 출제자가 교육행정 교수하고 교육과정 교수가 서로 합의해서 요거는 좀 이렇게 교육행정 관점에 조금 집어넣으면 어떤가?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넓어져 버리죠. 넓어져버리면 진짜 힘들어집니다. 더. 이게 진짜 논술 아닙니까? 진짜 논술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사례를 잘 보고 사례에 맞춰서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잘 연결 지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러자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개념을 반복을 많이 해서 바로바로 탁탁탁 떠올라야 돼요. 세부적인 내용까지는 안 떠올라도 돼요. 근데 딱 보면 뭐가 어떤 게 쭈쭈쭈 떠올라야 되죠. 그래야지 뭐가 나오고 작년에 뭐 이래서 가드너 어떤 지능과 관련해서 뭐 적당한 과제인가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 과제라고 하는 것도 그거는 교수 학습인데 과제 교수 학습과 관련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내용은 교육 심리인데 교수 학습 관련되는 거 또는 심리학 안에서도 과제가 많아요. 그런 과제를 교육 심리학에서 찾을 것인지 교수 학습에 찾을 것인지 잘 보시면서 가장 적당한 걸 찾아내야 돼요. 그러자면 이게 쫙쫙쫙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와야 돼. 이게 우리가 임용시험이라는 게 내용이 많지만 그 많은 내용 중에서도 꼭 필요한 내용이 있고 그 꼭 필요한 내용을 그 다음에 자주 반복해서 뭐가 탁 치면 탁탁 나와야 돼. 탁탁. 그 정도의 반복 학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지 앞으로 임용시험에 잘 대처해 나갈 수 있죠. 할 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범주를 한번 보세요. 범주가 교사 범주, 두 번째 학생 범주, 학교나 학교 교육, 그죠? 학교나 학교 교육 범주 됐잖아요. 범주를 잘 구분해. 범주를 그 학생 왜 필요한가? 학생 학력 신장시키기 필요하다. 그죠? 설명해라. 어떻게 하니까 학생 학력을 신장시킬 수 있을까? 아니 그냥 전문 학습 봉투 서로 공동으로 학습하고 학습한 내용 갖고 실제로 학습 상황에 적용시켜 보니까 그렇지 않느냐. 뭐 대강 말 통하면 돼. 대강. 두 번째 교사 성장. 교사가 뭐 어떻게 키가 성장하는 것도 아니고 뭐가 성장합니까? 전문성이 성장. 교사의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 수업 기술 등등 이런 것이 성장할 수 있다. 왜? 함께 연구하잖아. 함께 교사들끼리 함께 연구하고 토의 토론하고 협력하면서 수업 기술이라든지 수업 기술을 개선시키고 전문적 성장을 꾀할 수 있다. 그래서 필요하다. 그죠? 그다음 두 번째 학교. 지금 학교 문화가 이런 문화였다면
이제는 폐쇄주의 사회 그 사유화의 문화에서 벗어나서 함께 협력하고 공동으로 연구하고 공동으로 실천하는 이런 학교 문화의 개선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그죠? 딱 범주를 나누어서 그 범주를 중심으로 해서 겹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논술 쓸 때 보면 범주 구분도 잘 하셔야 돼요. 범주를. 똑같은 범주 안에서 계속 여기서 필요성을 쓰더라도 교사 입장에서만 두 개 쓰는 거하고 교사 입장, 학생 입장, 학교 문화 입장 딱딱 나눠 쓰는 거하고 분명히 구분돼요. 교사 입장에서 말이 통해도 물론 맞죠? 근데 교사 범주 안에 똑같은 범주가 들어가 버리면 두 개 써도 일정. 범주 구분을 잘 하셔야 범주. 답이 주어질 때도 있다. 재작년에 답이 주어진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실제로 모의고사를 통해서 이제 연습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정리를 한번 해보시면 전문학습 공동체가 뭐냐? 이런 거다. 왜 필요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래서 필요하다. 이래서 교사의 교사 측면에서 전문성을 신장시킨다든지 수업을 개선한다든지 이런 거. 그 다음에 학생의 학습 능력의 향상, 또 학업 성취도의 향상, 이런 거. 학교 바뀌어야 된다. 학교 문화가 서로 협력하는 그런 문화로 바뀌어야 된다. 그래서 필요하다. 여기 있는 거는 알아서 쓰면 돼요. 알아서. 이게 다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포인트잖아요. 그죠? 근데 어떻게 구축할래? 구축 원리. 첫 번째, 요거는 이제 학습 조직하고 비슷하죠. 비전을 공유한다. 비전을 공유한다는 말은 비전에서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거거든요. 학교 학습 조직이 각 지향해야 할 비전은 목표, 가치, 이거 아닙니까? 목표나 가치나 방향. 그 학습 조직이 추구하는 방향이나 목적이나 가치. 여기 대해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거. 그 다음에 협력적으로 서로 협력으로 학습하고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다시 실제 수업 상황에 적용시켜 보도록 하고, 그리고 적용한 것에 대해서 서로 경험을 공유하면서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이 잘 된지에 대해서 서로 반성적으로 대화를 해보더라든지. 그 다음에 리더십을 행사할 때는 분산적, 공유적 리더십을 행사해야 돼. 누구 하나가 리더십을 행사해서는 안 되죠. 이건 집중된 지도성이 아니라 분산된 지도성이 요구된다. 서로 공유하는 공유적 리더십이 요구된다. 리더십 이론 중에서는 지금 리더십 이론의 두 번째 중요한 리더십이 분산적 지도성이죠. 변혁적 지도성은 이미 출제됐고 또 나오면 그 다음 순위가 분산적 지도성. 근데 작년에 2019 변혁적 지도성 나왔으니까 올해 분산적 지도성 나오기를 좀 그렇잖아요. 그럼 동기 이론으로 넘어가시죠. 올해는 동기 이론으로 넘어갈 수 여지가 큽니다. 물론 이제 시험 임박해서 제가 여러 그 학술 회의라든지 자료들을 살펴보면서 또 중요한 게 뭔가를 이제 다시 생각해 보겠지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동기 이론으로 넘어갈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분사 지도성 또는 공유적 리더십 또는 집단 지도성 똑같은 말이죠. 정식 명칭은 우리 지도성 이론에서 정식 명칭은 분산적 지도성. 그 분산적 지도성이 바로 공유적 지도성, 집단 지도성. 이게는 별칭이죠, 별칭. 답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지면을 보면 총 두 면으로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답안지가 두 면이고 한 면이 25줄, 또 한 면이 25줄, 총 50줄로 되어 있죠. 50줄에서 서론, 본론, 결론을 쓰지 마시고 써도 상관없습니다. 서론 한 문단, 본론 논점이 4개니까 자, 들여쓰기 해주시고 4문단, 그 다음 결론 한 문단. 이렇게 구성이 되죠. 50줄입니다. 총 2페이지 꽉 채웠을 때. 그러면 요거 총 몇 줄이냐면 5줄. 결론 5줄. 안에 끝낸다. 안에. 5줄 넘어가도 되는데 안 넘어가는 게 좋아요. 그 다음 본론 꽉 채웠을 때 10줄씩. 10줄. 총 몇 줄입니까? 50줄. 50줄 다 채우면 2장 꽉 찬다. 60분 안에 50줄을 다 채울 수 있는가? 불가능해요. 진짜 빠른 사람은 채울 수 있어요. 근데 굳이 안 채워도 돼요. 또 채울 수 있는 것도 시간적으로 안 돼요. 시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보통 한 논점당 몇 줄 정도 나오냐면 6줄에서 8줄 정도.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전체 쓰면 한 페이지 반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해요. 예. 요 정도만 쓰는 게 보통. 그 다음에 문단 구성할 때 여기 그럼 문단과 문단 사이에 한 줄 비워도 됩니까? 한 줄 비우든 두 줄 비우든 세 줄 비우든 알아서 해요. 붙여 써도 될까? 붙여 써도 돼요. 선생님 여기 붙였다가 띄우면 어떡해? 괜찮아요. 전혀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형식적인 문단. 들여쓰기 해주시고 문단이 구별되어 있다는 것만 딱딱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하나씩. 선생님 서론본론 써도 돼요. 근데 주로 안 써, 이거는. 이거 쓰지 말고 그냥 하나 한 문단, 그 다음에 이렇게. 그럼 선생님 쓰다가 저는 여기 세 번째 논 좀 잘 몰라갖고 잠깐 놔두고 사 문단 먼저 쓰고 다시 돌아서 쓰려고 하는데요. 이거 쓰고 이렇게 결론까지 썼는데 근데 저는 생각할 줄 알았는데 한 반 정도밖에 생각 안 났는데 이 반 이렇게 다른 거 다 한 줄 또는 한 줄 비웠거나 또는 같이 붙여 썼는데 이렇게 5줄 비웠는데 괜찮을까요? 괜찮다니까요. 괜찮아요. 예. 이런 거는 전혀 문제 안 되는 거. 선생님 그러면 이게 좀 이상하니까 얘를 앞으로 놓고 얘는 뒤에 놔두고 1번 논점 1번 좀 생각이 안 나니까 2번 논점부터 2, 3, 4 여기다 1번 하고 결론 쓰면 어떨까요? 이거는 좀 그래. 이거는 읽는 사람이 헷갈려요. 읽는 사람이 채점자가 없네? 읽다가 이건 논리적으로 연결이 잘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이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을 못하지만 채점자가 주관이니까 이거는. 근데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냥 편하게 써요. 그냥 비워놔요. 그냥 전체 다 나중에 했는데 하나도 모르겠다. 그냥 비워. 그냥 비워. 알면 쓰고 아는 만큼만 2줄 3줄 비우다 상관없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서론을 써야 되죠. 서론 쓸 때 한 가지만 팁만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서론 보면 지금 몇 문장으로 되냐면 이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첫 번째 문장과 그 다음에 두 번째부터 여기까지 그 다음에 세 번째 총 세 가지 그 논리 메커니즘 그 세 가지의 사고 과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서론이라고 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거든요. 주의를 환기를 시켜서 다시 말해서 내 글에 좀 주의를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내 글을 좀 읽어달라. 주의를 환기시킨다는 거. 주의를 환기시키고 그 다음에 주의 환기 그 다음에 이거 마지막 거 주의 환기 뭐라 그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논점시 좀 이상한데? 아닌데? 주의 환기 논의 제시 합시다. 논의 제시. 이 명칭은 정식 명칭이 아닌데 주의 환기 할 때 두 가지 메커니즘. 첫 번째 포괄적이고 두 번째 구체적이고. 그래서 요렇게 점점 구체적으로. 처음에는 야 철수 오랜만이야. 그래? 너 요즘 사람들이 괜찮아진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니까 내가 요즘 궁핍하거든.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처음에는 주제와 관련 주제가 뭐죠? 창의융합형 인재잖아요. 창의융합형 인재를 포괄적으로 먼저 제시해주는 논의의 필요성. 창의융합형 인재가 논의가 필요하다. 여기는 포괄적인 문장, 요거를 뒷받침하는 거예요. 뒷받침 문장이에요. 뒷받침 문장. 그러면 포괄적으로 여기 주제라고 하는 거, 주제어가 있잖아요. 주제어. 창의융합형 인재라는 주제어. 주제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필요성. 논의가 중요하다. 중요성. 저 문제가 심각하다. 심각성. 이런 거. 창의융합형 인재의 양성이 시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떠오르고 있다. 창의융합형 인재의 그 육성이 중요시되고 있다. 중요하다. 이제 학교 현장에서 창의융합형 교육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창의융합형 인재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런 거. 필요하다. 중요하다. 학교 폭력의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서 사회 충격을 주고 있다. 학교 폭력에 대한 폭력의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런 거. 사회적 학교 폭력의 문제가 이제는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문제로 번져지고 있다. 이런 거. 크게. 이런 식으로 필요하다, 중요하다, 심각하다. 라는 식으로 크게 딱 주제어가 주제어.
주제요. 요런 키워드가 나오고 이게 참 중요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제가 중요하니까 논점이 4개잖아. 그 논점을 구체적으로 여기다 이제 풀어 쓰는 거예요. 쭉쭉쭉. 아까 논점이 4개죠? 4개잖아요. 핵심 역량, 그 다음에 지능, 그 다음에 지적 인지 유연성, 마지막으로 전문적 학습 공동체. 이게 이렇게 쭉쭉쭉. 그래서 교사는 핵심 역량, 지능, 이해하고 또 지능을 개발시켜주고 인지적 유연성을 함양시켜줘야 된다. 또 전문적 학습 공동체를 구축해서 학교 조직 문화도 이제 바꿔나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요거를 논점 4개까지 가지고, 논점 4개 다 안 써도 돼요. 한 3개 정도씩. 하나씩 풀어주고. 그 다음에 제시문 대화 내용을 토대로 이 주제 논의해보자. 끝. 되게 간단하죠? 간단해. 근데, 간단한데, 연습 안 해보면 안 돼. 근데, 연습해보시면, 여러 번 반복해보면, 이제 제시문, 예시 답안을 모델링 해서 여러 번 반복해보면 딱 보자마자 아 참 그래 이거 중요하지 그러니까 네가 출제했잖아 그래서 내가 중요하다 필요하다 한마디 던져줄게 그 다음에 논점 4개 그거 다 논의해줘야 돼 선생님도 그거 다 알고 있어야 돼그 다음에 그 주제에 대해서 내가 논의해볼게 그리고 딱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본론 가보겠습니다 그 답안도 이렇게 자꾸 모델링 하면요 쓰는 거 내용 굉장히 쉬워요 일단 보십시다. 여기서부터인데 여기서부터 문제 답안을 쓸 때 문제가 질문에 맞게 답을 써야 된다는 건데 다시 배점 기준표를 보세요. 배점 기준표를 보면 이 교사가 주목하는 핵심 역량 한 가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답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이 교사가 주목하는 핵심 역량은 뭐다? 이렇게 말할 거 아니에요. 그게 정상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이 교사가 주목하는 핵심 역량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핵심 역량은 그 다음에 뭐다 이게 뭐냐면 저런 것이야 이런 것이야 이렇게 여기까지 하나 끝 이러면 1점 요거를 완벽하게 못 써도 대강 그 창의적 사고 역량의 의미가 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써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뭡니까 창의적 개발 기법이잖아요 이런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제 2개 써야 되니까 기법 몇 가지 기법이 요구된다 첫째 브레인스토밍 어디 갔지 여기까지 두 번째 시넥틱스 여기까지 끝 됐죠? 그 다음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 이거 다 되면 주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게 주제문 이게 이제 주장 중심 생각 얘가 근거고 논거 이러한 이처럼 창의 융합의 인재를 양성하려면 이게 키워드 나와줘야 됩니다. 창의 융합의 인재 양성하려면 이 주제물이다. 여러 가지 기법들, 요즘 살폈잖아요. 여러 가지 기법들을 활용해서 창의적 사고 역량을 개발시켜 줘야 된다. 그죠? 이렇게 하면 미괄식이에요. 미괄식. 이게 맨 앞으로 갈 수 있겠죠? 창의적 사고, 여기는 이제 도입 문장인데 이 도입 문장을 일로 집어넣어갖고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려면 2015 개정교육과정 지향하는 핵심 역량을 분명히 이해하고 다양한 창의적 사고 개발 기법을 활용해서 함양시켜 줄 필요가 있겠다. 2015 개정교육과정이 지향하는 창의융합형 인재, 이 교사가 주목하는 핵심 역량이 바로 2015 개정교육까지 지향하는 창의융합형 인재다. 창의적 사고 과정이다. 창의적 사고 과정 이런 걸 말한다. 그 다음에 이런 것을 개발하려면 이러이러하다. 그러니까 이 주제가 중심이고 이게 앞에 오면 뭐예요? 두 갈씩. 뒤에 오면 미갈씩. 이게 논리적으로 쓰는 거예요. 주장이 나오고 논거가 나오고. 주장은 이걸 다시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약간 이걸 포괄적으로. 그 앞에다 써뒀는데 선생님이 앞에 이게 쓴 게 뭐죠? 앞에 거는 도입입니다. 뭔가 자연스럽게 넘어가도록 이때도 마찬가지로 요 키워드 써주면서 그러면 약간 양괄식의 형태를 띠고 있는 거예요. 양괄식을. 키워드가 2번 들어가니까 이걸 앞으로 가도 되고 뒤로 와도 되고 됐죠. 두 번째도 제시문 그 배점 기준표 보세요. 뭐라고 돼 있는가? 김 교사의 견해에 나타난 지능 이론 뭐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역시 김 교사의 견해에 나타난 지능 이론이 뭐냐? 이거다. 스턴버그의 3원 지능 이론이다. 그 3원 지능 이론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주고 여기까지죠? 구성된다. 3가지. 그 다음에 이 3가지 구성 요소를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첫째 분석 지능 뭐라
둘째, 경험적 지능, 뭐라. 셋째, 실제 지능, 뭐라. 예. 그 다음에 따라서, 여기서부터 다시, 이게 뭐죠? 주제문이다. 창의융합의 인재를 양성하려면, 이 학생들이 경험 요소인 통찰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탐색과 발견을 자극하는 새로운 경험을 풍부하게 제공해준다. 이렇게 해도 되고, 이 학생들의 지능은 창의성과 관련된 지능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해서 이 지능들을 함양시켜 줄 필요가 있겠다. 그죠? 그래서 스턴버거가 이제 이런 지능이다. 이렇게 뒤에 딱 나오는 거죠. 됐죠? 앞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죠? 요것도 요 도입 문장. 세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 100점 기준표에 윤교사가 제시하는 교수 이론이 뭐냐라고 물어보겠죠? 마찬가지로, 윤교사가 제시하는 교수 이론은 인지적 유연성 이론이다. 인지적 유연성 이론이 뭔가, 블라블라블라블라 해주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명칭 개념, 그 다음에 교수 원칙 쓰라고 했죠? 이 교수 원칙을 제시하면 첫째, 항목화 딱딱 해주십시오. 두 개 쓰라고 하면 첫째, 둘째. 첫 번째로, 두 번째로 하지 마세요. 첫째, 둘째, 딱딱. 그래서 딱딱 점수가 매겨져요, 딱딱.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둘째, 쭉 해주자. 셋째, 세 가지 제시하라고 했으니까 셋째,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이게 뭡니까? 주제문이죠? 주제문장. 똑같습니다. 자, 창의융합 인재를 양산하면 인지 유연성에 근거해서 교수법을 효과적으로 적용하자. 인지 유연성의 이거야. 예, 그 교수 원칙 이거야. 이 뒤에서 받쳐주는 거죠. 이게 앞으로 올 수도 있고, 뒤로 올 수도 있고, 주제문. 이거 들어가야 돼. 2점짜리 2점. 마지막입니다. 자, 학교 조직도 이제 달라져야 된다. 자, 박 교사가 제시하는 학습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니까, 박 교사가 제시한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뭐다. 이거 아는 대로 그냥, 이거는 점수 안 들어가는 거죠. 근데 뭔가 좀 논리적으로 얘기해 주려니까 해주고, 전문적 학습 공동체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이유 첫째 뭐다. 둘째 뭐다. 그 다음에, 구축 원리, 다음과 같이 구축할 수 있다. 첫째, 둘째, 이와 같이, 또 주제는 마음대로 좀 자유롭게, 그러나 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도록 포괄적으로 써주시고. 결론입니다. 결론이 이제 전체 주제죠. 전체로 볼 때, 자, 학교는 이제는 창의융합 인재 양성의 그 역량을 다 결집한다. 창의융합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다 같이 노력한다. 지혜를 모으자. 이런 거. 포괄적인 주제.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주제 키워드도 써주셔야 돼요. 키워드. 여기 쓰든지 간에. 그 다음에 다시 정리. 결론은 다시 정리하는 겁니다. 하나씩. 우리가 정리하고 전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전망은 필요 없고요. 전망은 그냥 만점. 이렇게 전망하라고 그랬더니 굉장히 낭만주의적으로 전망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교육의 발전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교육이 발전할 것이다. 아니 이거 한다고 우리 교육 발전됩니까? 너무 낭만적으로 너무 낭만적으로 하는데 이거는 이상해요 오히려. 그 전망하지 않아도 돼.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정리 하나씩. 자, 첫 번째, 이거 애들 창의성 역량 함양해주자. 두 번째, 사문지능 이론도 발달시켜주자. 뿐만 아니라 세 번째, 인적 유연성도 신장시켜주자. 또, 마지막 전문적 학습 공동체도 만들자. 끝. 됐죠. 아마 이제 올해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들도 계실 텐데, 처음 하셨던 분은 논술이 이제 이런 거구나 대충 감을 잡으셨을 거고, 작년에 공부하셨던 분은 다시 한번 이제 회상하면서 새롭게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어떤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이제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많이 했든 적게 했든 간에 이제는 나름대로 사례를 좀 보면서 나름대로 적용시켜 나간 그런 게 필요하죠. 내가 공부를 많이 했건 적게 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단 그 사례를 연습하면서 계속적으로 공부해 나가는 거고, 최종 단계에 가서 이제 승부를 보면 되는 거죠. 어쨌든 오늘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마치도록 하죠. 네.